창조쌤과 창조적 생각 키우기 지금 이 커리큘럼이 18기 사랑이 있는 일상을 위한 인문학 수업의 지금 세 번째 커리큘럼인데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그 칼럼을 읽고 질문을 만들 수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걸 어떻게 이렇게 질문이 나오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이제 다음 주 커리큘럼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녹화를 하면서 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저도 저의 어떤 그 상태가 궁금해서 이렇게 지금 녹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어, 창조 생각 키우기 18기는 사랑이 있는 일상을 위한 인문학 중에서 1회차는 속마음을 틀어놓을 곳은 여기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고 2회차 오늘 신발은 다 알고 있다라는 칼럼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했고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는 3회차 내면의 두려움을 이기는 상상력. 제가 왜 이 칼럼을 선택했냐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랑하는 일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 내면의 두려움이나 불안,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나를 사랑하는 일상, 나의 어떤 일상 속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방해하지 않나. 그러면 이 칼럼에서 전하는 내면의 두려움을 이기는 상상력이라는 이 칼럼의 내용을 보고, 그리고 여기 이 칼럼은 그림책과 연결 지어서 이렇게 칼럼이 적혀져 있는데, 한번 칼럼을 읽어볼게요. 모리스 샌dak, 괴물들이 사는 나라. 엄마, 나 바퀴벌레가 되었어요. 엄마 있잖아.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바퀴벌레가 되어 있다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지난달 자녀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엄마가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았어요. 아이가 이 질문을 받아서 저는, 어, 엄마 딸이라는 걸 아니까 잘 돌봐주겠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카톡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 4월 초 대한민국에서 바이럴이 된 카카오톡 놀이였습니다. 실존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공부하던 한 학생이 장난삼아 엄마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10대, 20대 아이들의 뜬금없는 질문에 장난기가 발동한 부모들의 기상천외하고 발랄한 답변이 여러 소셜미디어 화면에 채워졌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주고받는 대화를 캡처해서 서로 공유하며 즐거워했다. 나 역시 고등학생 딸에게 당했다. 저랑 같으네요. 바퀴벌레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위해 내 방 청소를 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나의 답변에 아이는 크게 웃으며 오늘 친구들 다 난리 났어요. 어떤 엄마는 당장 잡아 죽인다며 살충제 뿌린다고 했다나? 하하. 엄마처럼 소중하게 키워주겠다는 대답도 많았고 스마트 기기 세대 아이들의 놀이답다. 성장기 청소년들이 흔히 가지는 자기 혐오적 공포에 대한 두려움은 한 스푼의 유머와 다정함이 첨가되면서 그렇게 해소되었을 것이다. 불안과 공포는 귀여운 벌레 이미지를 통해 내면의 자아와 화해했을 것이다.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우리 모두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부터 이미 경험했던 어떤 그림 보기 현상이다. 그림책과 닮았다. 오래전 미국의 미술교육 대학원에 다닐 때 나는 그림책에 대해 잘 몰랐다. 당시 한 학생이 모리스 샌닥에 대해 발표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책이 아닙니다. 문학과 시각예술, 그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예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 몰랐다. 그러나 이후 두 아이를 낳고 밤마다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두 아이 모두 모리스 샌닥의 그림책을 정말로 좋아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 엄마에게 야단 맞은 꼬마 맥스가 엄마를 잡아먹고 말 테야 화를 내는 장면에서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다. 맥스가 괴물들과 축제를 시작하면서 아이들도 괴성을 지르며 풀썩댔다. 맥스가 무사히 다시 방으로 올 때쯤 그제야 평화롭고 졸린 표정을 짓는 아이들을 직접 보고야 말았다.
시대와 언어가 달라도 모든 꼬맹이들을 사로잡는 이 보편적 마술 그림책이란 무엇인가? 그림이 있는 책, 그림책. 그림책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다. 그림을 아동의 언어 습득을 위한 학습적 매체로 아직 글을 모르는 아이들의 보조적 사파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그림이 있는 책과 그림책은 다르다. 글의 의미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삽입하는 일은 이미 기원 전부터 있었다. 이집트 파피루스 두루마리나 중세시대 양피지 성서본이 대표적이다. 그러다가 1658년 최초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그림이 있는 책 요하네스 코메니우스의 감각을 일깨우는 그림책이 등장했다. 이 책은 라틴어 학습을 위한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유럽 최초의 청소년 부문 베스트셀러 도서였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그림책은 19세기 말, 19세기 말 영국의 랜돌프 콜더컷이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콜더 잠깐만요. 일반적이다. 콜더컷은 채색, 무채색 그림이 글과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그림책을 선보였다. 뉴베리상과 더불어 아동문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콜드컷상이 제정된 이유다. 콜드컷상은 예술성이 인정되는 그림 작가에게 주는 상이다. 많은 수상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모리스 샌닥은 독보적이다. 2012년 5월 모리스 샌닥이 사망하자 뉴욕타임스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동화 작가라고 헌사했으며 미국 어린이 TV 채널 닉 주니어와 구글에서도 하루 종일 그를 추모했다. 모리스 샌다가 왜 특별했을까? 요하네스 코메우스의 감각을 일깨우는 그림책 첫 페이지라고 합니다. 이게 모리스 샌다 깊은 밤 괴물을 마주하는 아이의 마음을 그리다. 캘리포니아대 영문학자 세스 라더 교수가 설명하는 모리스 샌닥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레더 교수는 샌닥의 작품에서 카프카의 변신과 샤갈의 그림이 보인다고 설명한다. 샌닥의 3대 명작 괴물이 사는 나라, 깊은 밤 부엌에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어린아이가 자기 방, 자기 침대에서 겪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서 출발한다. 레더 교수는 유대계였던 카프카와 샤갈도 방 안 침대에서 겪는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에 대한 예술적 해결이라고 보았다. 자고 일어났더니 자신이 거대한 벌레가 되어 있다든가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에서 시작되는 불안과 공포를 마주하는 이야기다. 샌닥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죽음이다. 그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아이의 마음으로 죽음을 은유했다. 괴물이 사는 나라의 1863년 초판의 표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깊은 밤 부엌에서가 1970년대 초판 표지이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1981년 초판 표지라고 합니다. 모리스 샌닥은 1928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미국 대공황을 겪고 홀로코스트 소식을 들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그의 어머니는 늘 웃음기 없는 엄한 얼굴이었다. 모리스는 유달리 악몽을 많이 꾸는 예민한 아이였고 그의 눈에 세상의 어른들은 친절하지 않았다. 최초의 공포는 4살 때 찾아왔다. 라디오에서 종일 보도되던 린드버거 유괴 사건이었다. 장거리 비행으로 유명해진 찰스 린드버거의 20개월 아들이 자기 방 침대에서 괴한에게 납치되어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미스테리한 사건이다. 샌닥은 침대에서 자던 아기가 납치된 사건을 보면서 어린 아이였던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야단치는 엄마를 잡아먹겠다고 하는 아이 모습에서 교육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성기가 보이는 누드에 아기가 정액처럼 보이는 우유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림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샌닥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의 그림책들이 논란되었다. 한때 그의 대표작들은 미국 여러 도서관에서 금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뉴욕 브리클린 도서관이 발표한 120년 동안 가장 많이 대출된 책은 샌닥의 괴물이 사는 나라였다.
모리스 샌다. 괴물과 밀리와 함께 하고 있는 자아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윌리엄 브레이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상상력을 그리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원초적인 공포를 경험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이에게 이 괴물 같은 녀석이라며 소리 지르는 무서운 어른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을 보면 안 된다며, 아이들이 보면 안 된다며 이것저것을 숨기고 가리고 속이는 어른이 되기도 한다. 모리스 샌닥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예술이라고 믿었다.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디킨스, 모차르트 그리고 윌리엄 블레이크의 예술을 신처럼 믿는다고 했다. 특히 영국 18세기 낭만주의 시인이자 화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는 샌닥에게 매우 특별했다. 윌리엄 브레이크의 벼룩 유령이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브레이크는 문학사와 미술사 그리고 출판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인물이다. 샌닥과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도 4살 때 최초의 공포를 경험했다. 침대 옆 창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다. 이후 그는 평생 자기만의 신비한 세계를 쓰고 그렸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블레이크 작품 분석은 쉽지 않았다. 살아생전에 미친 사람으로 불렸던 그는 이제 칼 융,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불린다. 그의 기묘한 작품은 영화 양들의 침묵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샌닥과 마찬가지로 블레이크의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독학형 출판인이었다. 그는 독특한 판화 기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시와 그림책을 책으로 만들었다. 순수한 경험을 주제로 하는 그의 시와집을 면면히 보면 현대적 그림책에 가깝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의인화하여 자기만의 신화적 세계를 그림책으로 남겼다고 볼 수 있다. 브레이크에 대한 많은 복잡한 분석들이 있지만 결국 키워드는 상상력이다. 결국 키워드는 상상력이다. 라고 여기 지금 되어 있죠. 이렇게 읽으면서 키워드를 찾아가는 거죠. 이 상상력은 우리 모두 어린 시절 본능처럼 경험했다. 다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진 후 마법을 잃은 우리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감각만 믿는 어른이 되었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토마스 필립스가 그린 윌리엄 브레이크의 초상화가 있고요. 윌리엄 브레이크의 순수와 경험의 노래 표지가 있고요. 그리고 굴뚝청소부, 괴물을 용감하게 마주하고 훌륭하게 화해하게 많은 어린이들과 미술 수업을 하면서 흥미롭게 확인한 것이 있다. 보이는 대상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반면 머릿속 상상을 어떻게든 그려내는 아이들이 있다. 상상화를 고집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예민하고 까다롭다. 상상화를 고집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예민하고 까다롭다. 이렇게 이 글을 쓰는 이가 주장하는 글을 조금 더 깊게 보죠. 복종보다 저항을, 질서보다 파괴를, 나열보다 혼란을 선호하는 아이들이다. 이 상상화를 고집하는 아이들이 특성이 그렇단 말이죠. 밝게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꽤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아이들 대부분 내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성장했다. 그렇게 상상의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은 복종보다는 저항을 하면서 질서보다는 파괴를 하면서 나열보다는 혼란을 선호하는 아이들인데 마음속 깊은 곳에 꽤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종종 보았지만 이 친구들은 그 아이들 대부분이 스스로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성장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어떤 상태를 저항과 파괴와 혼란으로 겪으면서, 그걸 스스로 해결하면서 성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성향의 아이가 미술 영재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 단순한 기질적 차이일 뿐 모든 아이들은 각자의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더 표출적인 해소가 필요한 아이들일 뿐이다. 모리스 샌닥도 윌리엄 브레이크도 어려서 겪은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그림과 글을 썼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른들은 어떻게 나의 그 불안과 공포를 마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겠죠?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괴물을 용감하게 마주했고 훌륭하게 화해했다. 라고 했고요. 두 사람 모두 평생 함께한 파트너가 있었지만 자녀는 없었다. 오히려 작은 괴물 같은 아이들과 싸울 일이 없이 살았기 때문이었을까? 두 사람 모두 죽음을 앞둔 말년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정한 할아버지였다. 어린이의 마음으로 살았던 어른이들이다. 곧 어린이날이다. 1923년 제정되었으니 올해가 100주년이다. 어린이날이 없는 나라의 어린이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 이 말도 약간 반어법이죠. 어린이날만, 어린이날만 어린이날이 아니잖아요? 매일 사는 그 날이 다 어린이날 아닌가요? 어린이가 주체가 되어서 사니까. 어린이와 관련된 여러 통계 수치가 이전보다 좋아지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어린이날이 필요하다. 방정환 선생님이 일제 식민지 지하에서 일제에서 강점기 지하에서 이 어린이의 주권을 위해서 어린이날을 제정되었다면 지금은 어린이날이 굳이 필요 없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왜 어린이날이 필요하냐? 매일 어린이날 같이 어른들이 어린이를 대하면 되지 않냐라는 약간 이 반어법이죠. 어린이와 관련된 여러 통계 수치가 이전보다 좋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어린이날이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어도 아이들이 다치고 놀이터보다는 학원에서 아이들이 더 많다. 자야할 시간에 폰 화면만 보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 아빠의 온기를 느끼며 잠드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들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마법 같은 상상의 힘을 망각한 어른들만 가득한 세상이 될까 두렵다. 그래서 더욱 그림책이 그립다라고 그래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 엄마 나 벌레처럼 될까 봐 무섭고 두렵지만 그래도 엄마가 나 사랑한다니까 기뻐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다.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살균 처리되고 표백된 세상은 위험하다. 벌레가 될까 봐 두렵고 괴물이 나올까 봐 무서운 현실을 그대로 그림으로 읽을 수 있는 세상이 어쩌면 더 안전할지 모른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칼럼을 읽고 제가 이번 수업 주제를 사랑 있는 일상을 위한 인문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제 아래 칼럼을 읽어보고 직관적으로 내가 이 칼럼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아래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을 다른 블로그로 해서 또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걸 한번 먼저 피드백을 받고 나면 저는 이것이 궁금하네요. 음, 어렸을 때 나를 한번 회상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약간 이게 내 마음 안에 있는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을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이렇게, 비유한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게 궁금하냐 하면은, 이 글과 빗대어서 나, 내 안에, 내 안의, 내 마음 안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기서는 이제 그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괴물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칼럼을 읽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 안에 음, 편안함은 어떤 비유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은 이 부분을 편도체의 불안정했을 때 그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 안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약간 비유인데요. 우리가 편도체가 불안정해져 있을 때 굉장히 내 마음 안에 뭔가, 괴물, 뭐, 벌레, 이런 느낌, 꿈틀꿈틀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나? 이거는 여기 글에서 인용하는, 말로 쓰는 불안, 두려움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 마음 안에 편안함은 어떤 비유로 나타낼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이제 반대의 어떤 경험도 한번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떨 때 내가 편안한지. 그러면 마음 안에 두려움을, 그럼 괴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두려움, 불안 또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어요. 이건 되게 많죠. 그럼 이거 질문을 좀 바꿔보면 내 마음 안에 불안 또는 두려움이,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편안함을,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거 질문을 바꿔볼게요. 편안함이 있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질문.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비유하면서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내 마음 안의 두려움은, 내 마음 안의 두려움은 나는 어떻게 만나고 있나요? 음, 불안 또는 두려움은 나는 어떻게 만나고 있나요? 저는 제 마음 안에 불안 또는 두려움을 글로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지 않고 글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글을 통해서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 글에서 중요 하나 결국은 저는 이 글을 통해서 내 내면의 두려움을 이기는 어떤 나만의 그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일상을 살면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사는지 아니면 생각하고 있지 않고 사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 칼럼을 하면서, 그 칼럼을 통해서 창조적 생각 키우기를 하면서 이걸 확장시키는데, 제가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거 녹화를 중지하고 좀 더, 나머지